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명나라 청나라의 사회 경제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명나라 정치사 그리고 청나라 정치사 이야기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명나라 청나라의 사회 경제사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명청의 사회 경제사를 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초반에 선생님이 명청시기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명나라, 청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 경제 부분이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명나라 사회 경제사는 같이 한꺼번에 명청의 사회, 그리고 명청의 경제, 이런 식으로 같이 함께 알아볼 거고, 그리고 이제 문화 같은 경우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특별히 구분을 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명나라의 문화, 청나라의 문화,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알아두는 것이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과는 구분해서 이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은 제일 먼저 명청의 사회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명청의 경제 이 이야기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명나라의 문화, 그리고 네 번째로 청나라의 문화,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명나라, 청나라의 사회를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의 명청시기의 사회,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사회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냐면 지배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배계층. 그럼 이제 지배계층이 어떤 계층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바로 이 신사층, 신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영국의 신사, 그런 신사가 아니고요. 명청시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신사는 신, 사,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 어떤 계층이냐? 신이라는 계층은 전현직 관료를 의미해요. 전현직 관료를 의미하고, 사라는 의미는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이제 만년필로 두고 합시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 신사라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리 선발 제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 당시에 관리를 선발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했느냐? 물론 과거제를 통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그냥 과거제만을 통해서 관리를 임용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학교제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학교제 결합.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냐? 쉽게 말하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졸업을 해야지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냥 바로 나 과거 시험 봐서 관리 될래, 과거 시험 볼래 해서 바로 과거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루트가 필요했던 거죠. 학교를 졸업을 했을 때 그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 자격을 부여한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 관리 선발 자체에 이제 과거제가 학교제와 결합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신사 이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전현직 관료와 학위 소지자 이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해볼 건데, 신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전에 관료를 했거나, 그러니까 퇴직을 한 거죠, 여러분. 아니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거나,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전에 관료를 했거나 현재 관료를 한 사람들을 좀 얇게 하고 싶었는데 한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거고, 사는 아직 관리는 못했어요. 관리가 되지는 못했는데 학교제나 과거제가 바로 한 번에 통과해서 과거가 관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도 루트가 있었죠.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셨을 때 과거제에서도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 뭐 1차 시험만 합격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학교를 졸업해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이런 일정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학위 소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최종 합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관리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혹은 학교를 졸업해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명청시대의 신사층이라고 해서 지배계층으로 이제 하나의 계층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명나라 한 중기 이후부터는 관직 숫자에 비해서 학생의 숫자가 늘어나요. 학생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과거 경쟁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문이 좁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직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나 이게 그냥 신사층으로 그냥 존재할래라고 이런 계층이 늘어난 거예요. 어차피 문은 좁으니까. 근데 왜 신사계층으로 머물기를 원했냐? 이 계층에게 특별한 권리를 줬기 때문이겠죠. 혜택을 줬기 때문이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혜택을 줬느냐가 또 중요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계층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냐? 요역을 면제해 줍니다. 세금 혜택인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나라에서 요역이라는 그러한 의무사항을 이 신사계층에게는 면제해 준 거나 다름없어요.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뭐 군대 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엄청난 혜택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경범죄가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범죄가 아니고 가벼운 범죄라는 거죠.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 면책을 해주는 이런 혜택을 줍니다. 면책을 해주는. 엄청난 혜택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게 평생이에요, 평생. 평생 특권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특권을 주다 보니까 굳이 관료가 되지 않더라도 신사계층으로 머물고 있기만 하더라도 특권을 받기 때문에 이 계층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반면에 어떠한 것을 요구했느냐? 이 신사계층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평생의 특권 이외에 어떠한 요구를 했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치안을 유지하는 그러한 의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의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중들을 교화시키는 민중교화, 그리고 공공사업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감독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사계층이 이제 명나라 시기에 여러분들 제가 이갑제 이야기 했거든요. 그죠? 명나라 태조 때 이갑제라는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향촌 지방을 다스렸다.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명중기가 되면은 이러한 이갑제라는 질서가 해체돼요. 그러다 보면은 따로 이러한 질서가 해체됐기 때문에 향촌의 질서를 유지하는 무언가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사계층이 향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리고 향촌을 교화하고 여론을 지배하고
이러한 계층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신사층의 공적 기능을, 이러한 특권을 명나라 때 이어서 언제까지도 계속해서 보장을 해주느냐? 청나라에서도 이 신사계층들의 특권을 청나라에서도 신사계층의 특권을 그대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굳이 신사 한족이 다수였던 신사계층의 입장에서 청나라에게 대항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청나라가 그러니까 머리를 잘 굴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보좌해주는 기능을 수행했다라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요약합니다. 명청사회에서는 지배계층이 신사계층이라는 계층이 있었다. 이들은 전현직 관료뿐만 아니라 하위 소지자까지 의미하는 계층인데 이들의 특권 그리고 이들이 했던 역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를 청나라까지 이 특권을 보장해 주었다. 그랬더니 이 신사계층이 명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에서도 인정해줬고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청나라에서 이들이 이 계층이 오히려 청나라 정부에 협조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나라 사회에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서민의식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 서민의식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소장료를 거부하는 잘못된 소장료를 거두어 드리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항조라는 용어 자체가 소장료를 거부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소장료, 불합리한 소장료 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저항 운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직용의 변. 이 말은 직공들의 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공들의 변. 과도한 세금 요구에 반발을 해서 직공들이 저항운동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또 노변도 일어나요. 노변은 말 그대로 노복들이라는 거는 이제 노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노복들이 저항운동을 했다. 저항운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판의식을 이런 눈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서민들의 의식이 향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 명나라, 청나라 때가 되면은 농업이나 상공업 등의 경제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부유한 서민층이 등장하겠죠. 쉽게 표현해서 먹고 살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교육이 확대돼서 서민층의 지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소장료 거부 운동인 항조 운동을 일으키거나 직용의 변, 노변 이러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이거는 서민의식이 향상됐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명청의 사회 끝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명청 시기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청 시기의 경제. 여기는 좀 중요해요,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 쌀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쌀 생산 중심지. 쌀 생산 중심지가 어떻게 변화했냐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어떤 강을 중심으로 봐야 하냐면 창장강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양쯔강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제 보통 요즘은 창장강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상류입니다. 창장강 상류예요. 중류입니다. 창장강 중류예요. 그리고 창장강 하류예요. 상류, 중류, 하류를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말 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보셨을 때 중국 본토 내륙에서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창장강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긴 한데 보통은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내륙 쪽이 상류이고 바다에 가까운 쪽이 하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아요.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쌀 생산의 중심지가 명나라 때는 명대 이렇게 그리고 청대. 자, 이 그래프 해석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명나라 때는 쌀 생산의 중심지가 어디였구나? 중류였구나. 그런데 청나라로 가면서 어디로 바뀌었구나? 상류로 바뀌었구나. 다시 말하면 이 화살표. 쌀 생산 중심지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갈 때 어디로 변화했구나? 중류에서 상류로 변했구나. 올라갔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명청 시기에, 청나라 시기에 명청 시기의 하류는, 창장강 하류는 어떤 지대였나요? 바로 여기는 수공업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수공업 중심지. 수공업 중심지. 그럼 이게 뭘까? 그러니까 공업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공업이라는 것은 뭐냐? 양장업이랄지, 견직업이랄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뽕나무, 면화 이런 식의 상품 작물이 재배가 되면서 명청 시기에 창장강 하류는 수공업 중심지구가 되구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이전에 송나라 때 이야기를 기억을 위진남북조 시기, 송나라 시기, 명청 시기에 이런 창장강 이야기를 여러 번 선생님이 했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총정리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위진남북조 시기랑 송나라 시기랑 명나라, 청나라 시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위진 남북조 시기. 위진 남북조 시기 때 이 창장강 이야기를 뭐라고 했었냐? 창장강 하류가 이제 어떻게 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이제 막 개발이 시작돼요. 한족들이 위진 남북조 시기가 되면서 농업 기술을 가지고 강남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강남 지방에 창장강 하류 지방의 개발이 엄청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기에 창장강 하류라고 하면은 시작이 키포인트예요. 시작. 이제 개발이 시작됐구나. 그런데 송나라 시기가 되면서 창장강 하류가 이제 어떻게 변모하느냐? 최대 곡창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최대 곡창지가 돼요. 이 창장강 하류가. 송나라 때는 창장강 하류가 최대 곡창지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느냐? 호광숙, 천하족 이런 용어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은 호광 지역에 풍년이 들면
선생님 미안해요. 호광숙이 아닌데. 이거는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현재 명청시기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미안해요. 자, 다시 리셋. 선생님도 쓰고 나서 정적이 흘렀죠. 소호숙이죠, 여러분. 소호숙. 천하족 이런 이야기를 송나라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한 적이 있어요. 소호라는 거는 수저우와 후저우 지방을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강소성 절강성이에요. 강소성 절강성. 이 성의 지역이 어딘지 이따 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강소성 그리고 절강성. 강소성과 절강성, 소호 지방에 풍년이 들면 그럼 이 소호 지방이 어디냐? 창장강 하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풍년이 들면은 천하가 풍족하다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유행할 정도로 송나라 때는 어디가 최대 곡창지였다? 창장강 하류가 최대 곡창지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는 명청시기는 어떠냐? 명청시기는 창장강 어디가? 창장강 하류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창장강 하류가 공업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공업지대. 이제 최대 곡창지가 아니고 공업지대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명청시기 때 최대 곡창지는 어디예요? 바로 창장강 중류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검정색으로 쓸게요. 그러면 창장강 하류 지역이 공업지대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지금 계속 하류 이야기하고 있었죠, 선생님이. 근데 이제 곡창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중류로 바꿉니다. 명청시기에는 창장강 중류지방이 최대 곡창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유행어가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아까 선생님이 잘못 쓴 그 말이에요. 호광숙, 천하족, 천하 선생님이 족인데 또 여기 또 잘못 썼네. 여러분 선생님 미안합니다. 정말 여기 천하가 아니고 어느 수정하세요. 미안합니다. 천하숙이라고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이래요. 천하 이해하세요. 천하가 족하다. 지금 막 애플 펜슬 막 구멍 나고 난리 아닙니다. 지금 너무 열정적으로 써가지고. 자, 다시. 그러면 선생님 호광숙이라는 호광 지역은 어디예요? 호북 지역하고요. 호북 지역하고 이제 호남 지역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지도 보자고 했었죠. 지도 봅시다. 자, 먼저 강소성 절강성 봐볼까요? 강소성 절강성 어디예요? 강소성 찾아볼게요. 강소성 절강성. 강소성 절강성 이 지방이 아까 창장강 하류 지방이었죠. 이 하류 지방이 언제 이야기였다? 소호숙 창장강 하류 지역. 송나라 때 이 지방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 그 얘기였구나. 그러면 아까 호광숙 이야기했죠. 호광숙. 그럼 호광은 어디냐? 호북성 호남성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요. 호북성 호남성. 중류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류에서 중류로 올라왔어요. 여기는 언제 최대 곡창지였어요? 창장강 중류지방은 언제였어요, 여러분? 명청시기. 알겠죠? 다시. 그러면 송나라 때에서 명청시기로 이렇게 최대 곡창지가 바뀌었구나. 괜찮죠, 여러분?
이해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 중심지로도 여러분들이 명청 시기에 이제 쌀 생산 중심지로도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하류, 창장강 하류로 알아두셔도 좋고,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명청 경제 계속해서 갑니다. 명청 경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신작물 전래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작물 전래. 신작물이 전래가 돼요. 뭐뭐가 들어오느냐? 옥수수. 우리가 정말 잘 먹는 흔한 것들이죠. 고구마. 그 다음에 감자. 그리고 담배. 뭐 땅콩 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래가 이때 됐구나. 신대륙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신대륙이라는 용어는 유럽사 배우면서 이제 신학로의 개척 이후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러한 뭐 신대륙에서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작물들이 전래해서 이 중국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나 면화나 담배나 사탕수수나 이런 상품 작물들이 전국 각지에서도 활발하게 전래가 되고, 이러한 농업 그리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구도 많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특징. 그래서 유럽에서 신학로 개척을 거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작물들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동남아로 전파가 돼서 동남아에 재배가 되고, 또 동남아에서 재배가 되던 것이 중국으로 전파가 돼서 결국 명청 시기에 중국까지 이렇게 전래가 돼서 그 작물이 이제 재배가 됐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역에 대한 이야기. 자,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상인 뭐 이거 먼저 하고 갑시다. 상인 이야기. 자, 대상인이 등장을 해요. 그냥 상인도 아니고 대상인이에요, 여러분. 대상인이 왜 등장했을까요?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해보세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농업 발전하고 있죠. 수공업 발전하고 있죠. 그러면 상업의 발달이 촉진된다. 왜? 농업, 수공업이 발전을 했다라는 것은 먹고 남을 만한 농업, 수공업 상품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겠잖아요. 그죠? 그럼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수많은 중소도시, 그 다음에 전기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등장을 합니다. 전기시가. 그러면은 여기서 활동을 하는 상인이 등장을 하겠죠. 대표적인 상인이 산시상인, 그리고 신한상인 이런 상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조합의 이름이, 상인들의 조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회관, 동향조합을 의미하는데 동향조합인 회관이라는 용어, 이런 조합,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고, 또 공소라는 이런 용어, 동업조합, 동향조합, 이런 상인들의 모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어서, 개라고 봐도 되고 개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인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모임을, 조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따 지도 제가 볼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지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무역 형태. 그러면 이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어떻게 무역을 했을까요? 어떻게 무역을 했을까요? 이제 대외 무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이야기인데, 차나 비단이나 도자기 등이 중국 물품 중에서 차, 비단, 도자기 이런 물품들이 서양에서 인기 폭발입니다. 최고의 인기를 이제 누려요. 수출품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팔았으면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돈이 들어오겠죠? 돈의 대용품인 은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은. 그러면 은은 또 하필 왜 여기서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냐? 계속해서 이 시기가 이제 신항로 개척과 맞물리는 시기인데, 신항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에서 땅을 팠더니 은이 나와요. 그러면 이들이 신항로 개척하고 나서 자기들이 발견했다라고 해서 자기들의 물건인 양, 이 은을 공짜로 땅 파서, 그러니까 요즘 땅 파서 돈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훔친 거죠. 자기 것이 아니죠. 자기들이 발견했다라고 해서 모두 자기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땅 파서 은이 발견이 돼요. 이 은이 결국에는 인기 품목인 차, 비단, 도자기 덕분에 모두 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이 대량으로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은으로 중국에서도 은이 많이 이제 지방 곳곳에 은이 이제 나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세금을 돈으로 은을 채택을 한 거예요. 세금으로 이제 은을 걷기 시작하고,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조세제도 할 때 제가 하겠고, 지금은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무역 형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은이 대량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제 명청은 주변 국가들과 이제 무역을 하는데, 무역을 할 때 어떤 형태로 무역을 하느냐? 조공무역을 해요. 조공무역. 그러니까 이제 해금 정책이 바탕이 되면서 이제 조공무역을 하는 건데, 아까 명나라 시기 이야기 선생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등한 형태로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명나라 황제가 천자다. 우리가 너희에게 하사할 테니 너희들이 우리를 받들어라. 대신에 이런 물품들을 하사하겠다. 이런 식의 조공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명나라 시기에 알아둘 만한 무역 형태가 대표적인 형태가 감합무역이라는 형태인데, 이 감합무역이 어떤 시기에 일본과의 무역에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와서, 대표적으로 일본의 이때 당시에 어떤 시기였냐? 일본이 무로마치 막부 시기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감합무역이라는 형태로 이제 무역을 했다라고 해서 명나라 시기의 특징, 감합무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감합이 뭐냐? 무역 허가증을 말해요. 그러니까 증서를 감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서. 감합을 증서라고 하는데, 허락한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세력에게만 무역을 허락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하고만 이러한 무역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다양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무로마치 막부와만 이러한 감합무역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명나라와 감합이라는 증서를 통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제 막 골치가 아파요. 왜구들이 자꾸 득세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결론은 명나라 시기, 청나라 시기 모두 다 제한적인 무역을 했다. 공개적인 무역이 아니라는 거, 자유무역이 아니고 뭐 공무역을 했는데, 사적인 무역이 아닌 공무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게 명나라 시기 때는 감합무역이었다. 그러면 청나라 때는요, 여러분, 어떤 무역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느냐? 18세기 이후가 되면은
공행무역을 합니다. 공행무역. 광저우라는 지방에 18세기 이후에 이제 공행을 설치를 해요. 공행. 그래서 광저우라는 도시에 이제 공행이라는 이런 무역을 이제 공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식적인 무역 담당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광저우에 이러한 것을 설치를 해서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디에 설치했다? 광저우 지방에, 광동 지방, 광저우 지방에. 알겠죠? 서양 입장에서는 불만이에요. 자유무역을 하고 싶거든요. 내지로 들어가서 더 장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러한 공행이라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공행이라는 것이 기구라고 보긴 좀 그렇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 상인 집단이에요. 상인 집단. 중국의 상인 집단인데 이 상인 집단에게만 특별히 중국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너희가 서양하고 무역을 함에 있어서 너희가 이 일을 담당해라. 너희만 담당을 해라. 그러면은 이 상인 집단이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사서 이 공행이라는 이 상인 집단들이 중국 내륙에 파는 거죠.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에 보면은 관세처럼 이게 서양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이 아니라서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내지로 가고 싶은 거죠. 자유롭게 장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서양에서 이제 내지로 가고 싶어 해서 자유무역을 하고 싶어 해서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이 바로 아편전쟁이에요. 우리 공행무역 폐지해라. 우리 자유롭게 무역하자. 중국 내주로 자유롭게 가서 장사하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모든 전쟁은요, 여러분. 이름이 지금 이게 아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전쟁은 결론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에 일어나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과거를 통틀어 보더라도 결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종교? 이런 거는 명목일 뿐입니다. 결국엔 돈이거든요. 그래서 아편 전쟁도 결국에는 이러한 돈 때문에 일어난 거다. 아편 전쟁으로 인하여 이제 근현대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현대사 시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이야기 더 가야 돼요? 이제 조세제도 이야기 가겠습니다. 조세제도 이야기하고 좀 멈출게요, 여러분. 조세제도 이야기하고. 자, 조세제도는 명과 청을 구분해서 봐야 돼요. 변하거든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변했냐? 어디서 어디로 어떤 제도에서 어떤 제도로 변했냐? 1조 편법이라는 세금 제도에서 지정은제라는 세금 제도로 변해요. 자, 아까 16세기에 유럽 상인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교역이 크게 확대가 됐는데 당시 유럽에서는 중국산 차나 도자기가 큰 인기를 끌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품의 판매 대금으로 무엇이 중국으로 유입이 되느냐? 바로 은이 중국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는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서 화폐로서 은의 가치가 높아지고 농촌에서는 이제 농촌까지 이러한 은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세금 내는 방식을 바꿔요. 무엇으로 바꾸느냐? 은으로 내게끔 바꿉니다. 그러면 은으로 내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명나라 말기가 되면은 아주 잡다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두 가지 형태의 세금만 남겨놔요. 어떤 것만 남겨놓느냐? 지세와 정세. 이 두 가지 형태의 세금을 두 가지만 정리한 거예요. 아주 잡다한 여러 가지 명목으로의 세금이 너무 많았는데 복잡해. 농민들도 힘들어. 걷어들이는 중국의 명나라 입장에서도 정신없어. 두 가지로 정리하겠다. 뭐로? 땅세, 지세. 정세는 인두세예요. 정세. 사람, 머릿수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머리,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세금이죠, 여러분. 땅에 대한 세금, 사람에 대한 세금. 이렇게 두 명목만 남겨놓습니다. 이거를 무엇으로 걷어들이느냐? 은으로 내라고 한 거예요. 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은으로 돈 내라. 그리고 각 집에서 누구누구 사람 수에 따라서 사람세 내라. 이 두 가지 명목으로 이제 은으로 내라 해서 이게 바로 1조 편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청나라로 가면서 더 단순화돼요. 더 단순화됩니다. 이 정세를 지세에 통합한 거예요. 지세에 통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세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땅세만 남은 거예요. 지세. 정세를 지세로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되면 이제 모두 땅의 지세만 은으로 한꺼번에 징수한다라고 해서 지정은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세제가 뭐 안정되고 뭐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보시면 좋아요. 자, 교과서 어디를 펼치느냐?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여기 봅시다. 자, 1조 편법 어느 나라? 명나라죠? 지정은제 어느 나라예요? 청나라죠? 조정과 지방정부에 상납하는 각종 물자와 비용에서부터 각지의 특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쳐 1조로 하여 각 호의 토지, 지세죠? 지세. 그리고 성년의 남자 수, 뭐예요? 정세죠. 지세와 정세로만 여러 가지 다양한 잡다한 세금을 이 두 개로만 뭐로 내라? 은으로 내라, 은. 자, 그러면 청나라로 가겠습니다. 지정은제 읽어볼게요. 호구가 날로 번창하니 인정을 헤아려 정세를 부과하는 일이 어렵다. 인정은 늘더라도 토지는 늘지 않으니 현재의 세역 장부에 등재된 인정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말고 영구히 고정해라. 여기서 고정해라. 인정세 이제 여기다 고정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태어나는 인정은 정세를 거둘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제 정세 거두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성조실록. 성조가 누구냐? 강희제예요. 강희제가요. 이제 이때가 되면은 타이완 정리했겠다. 뭐 여기저기 뭐 3번 정리했겠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위협적인 세력들 모두 정리하고 세금에서의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자 강희제가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인구세 그만 걷어라. 지금부터는 땅에 의해서만 세금을 걷겠다라고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 옹정제 때부터 이것이 실시가 돼요. 옹정제 때 그래서 지정은제가 실시가 되는 겁니다. 강희제가 선포하고 옹정제 때부터 실시, 지정은제.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를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청나라 지정은제 도입 이후에 인구수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와, 엄청 갑자기 확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1, 2, 3 이거 3개 우리 한번 봅시다. 1과 2의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해보아라. 1조편법과 지정은제의 차이점 설명하래요. 1조편법은요. 토지와 성인 남자 수에 따라서 잡다한 항목의 토지세와 요역을 통합해서 은으로 낸게 한 거죠. 지정은제는 뭐예요? 지세 정세 통합했어요. 오직 뭐로만? 지세로만. 다시 말하면 국가의 조세 부과 대상이 이제는 호가 아니고
뭐로 바뀐 거예요? 전토로 바뀐 거예요. 땅으로 바뀐 거예요. 청나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나라의 지정은제 이야기예요. 지포, 집에 있는 인구수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금이 호세가 아니고 오직 뭐로만, 부과 대상이 뭐로만, 땅으로만, 전토로만, 땅 가진 사람으로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의 제도 시대 배경을 세계무역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초반에 이거 제도 이야기 들어오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죠? 명나라대가 되면이 뭐 포르투갈 상인이나 이런 여러 등등등 마카오를 근거지로 무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영국과 무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국 상인들이 중국에서 뭘 가져갔다라고 했어요? 중국 최고의 인기 상품 견직물, 비단, 그 다음에 도자기, 차. 그럼 뭐가 들어와요? 은이 들어와요. 그죠? 은이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은경제가 발달했다.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국내 교역에서도 은이 광범하게 농촌 지역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에서도 은에 대한 수요 증가, 그 결과 조세 은납화, 조세를 세금을 뭘로 걷는 게 가능해졌어? 은으로, 은납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조 편법이 시행되었고 대외 무역의 확대로 은이 대량 유입되면서 은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제도가 가능했다. 이게 핵심이겠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해 봅시다.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이렇게 인구수가 증가한 원인이 뭘까? 지정은제는요, 토지가 없는 인구, 그러니까 장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장정들이 증가하면서 정세를 걷는 것에 대한 징수에 대한 곤란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왔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강희제 때가 되면서 이제 살만해진 거예요. 나라가 살만해진 거야. 세금이 굳이 엄청나게 더 많이 걷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부강해졌고 티벳이나 3번의 난이나 이런 것들이 진압이 됐기 때문에 위험 요소도 정리됐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강해졌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줄 필요성이 부각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큰 문제점이 뭐였냐? 다른 사람의 정세를 떠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가 적은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세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정세를 거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정세를 안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도 이거를 호구 조사를 할 때 신고하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근데 굳이 정세를 이제 걷지 않아요. 그럼 굳이 장정의 수를 속이거나 장정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속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세금에 대해서 인구에 대해서 호구 조사에 대해서 말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융제 시기가 되면은 물론 먹고 살만해져서 부강해졌기 때문에 인구수가 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걸융제 시기에 이제 1792년이 되면서 3억 명을 넘어섰다라는 이러한 폭발적 증가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유는 정세 개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정세를 더 이상 걷지 않으니까 솔직하게 그동안 속였던 인구수에 대한 이야기, 인구에 대한 세금, 호구 보고를 그냥 그대로 해도 됐던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정은제까지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사회경제까지 하고 우선 끊고 문화사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너무 길어졌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거 본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교과서 여러분 59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대상인 등장했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산시 상인이나 시안 지방에 그리고 휘저우 지방에
뭐 이제 쌀 생산지인데 여기는 창장강, 여기 창장강이 있죠, 여러분. 창장강의 중류가 쌀 생산지가 이렇게 다시 봅시다. 자, 창장강 하류는 무엇의 중심지예요? 산업, 상업의 중심지죠? 지금 명청시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장강 중류는 뭐예요? 쌀 생산지죠. 어디 시기? 명청시기. 알겠죠? 상인은 어떤 상인, 어떤 상인? 산시상인, 휘저우상인. 산시상인, 신안상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산시상인, 신안상인. 이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상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들의 상인 조합, 회관, 공소 이런 용어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항저우 지방도 여기 나와 있다, 여러분. 항저우 지방 아까 공행 설치했던, 그죠? 광저우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항저우 아니죠. 이만 거기가 광저우, 여기 있죠, 광저우. 셈이 미안합니다. 광저우, 여기가 광저우. 여기에 무엇을 설치했다? 공행을 설치했다.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공행 설치했던 광저우 지방은 여기다. 그 다음에 또 교과서에 이제 아까 이거는 봤고, 그 다음에 역사부도에서도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볼 문화지방이고, 문화는 이따 보겠고,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교과서에서 본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인구, 농경지 증가, 이것도 교과서에서 한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초에 몇 억 명을 넘었다? 4억 명 지정은제 연결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1조 편법에서 지정은제로 변했다라는 것. 정세지세가 핵심이죠. 정세지세. 정세지세를 한꺼번에 포함해서 지세로만 거뒀다. 그죠? 그리고 도자기, 명청대의 도자기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인기가 폭발이었다. 그래서 아까 신대륙에서 포토시, 아카풀코 이게 신대륙에서 은을 파서 이게 이제 여기로 이렇게 마닐라로 들어와서 이게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뭐 이렇게 은의 경로. 그래서 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제도가 가능했다라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사는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개학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이제 잠깐 시험 범위는 교과서 홈페이지에 올라갔을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시험 범위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개학 이후에 제가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 특강을 지금 잠시 멈췄거든요. 개학 이후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문제풀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이제 대면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주려고 지금 우선 진도를 빼고 있어요, 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제가 진도를 빼고 나서 이제 개학 이후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우선 청나라까지 하면은 중국사 먼저 근현대사 빼고 그 전까지는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청문화 이제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사에 대한 수능 특강의 문제풀이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 특강에 대한 복습 겸 문제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사 그리고 쭉쭉쭉 서아시아사나 뭐 인도사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